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주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죠. 지금 우리가 기본이론반 시작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기본이론반 내용을 이제 출발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건물의 분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의 분류, 그 내용까지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52페이지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적 가치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고 있지 않은 부분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가볍게 한번 건드려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다뤄 드릴 때가. 그럼 이제 52페이지에 내용을 보시면 출제 키워드 및 출제 경향이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52페이지에. 이 교재를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52페이지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박스 안에. 그때 출제 문항수가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중심으로 10년간 9회가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 부분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토지의 분류의 내용이 우리 공부했던 뭐 획지, 빈지, 법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공부했었죠. 택지 이런 내용들.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칠판에 PPT를 띄워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PPT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보시도록 제가 작성을 한 내용이고, 교재에서 파란색으로 색깔을 색깔이 넣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보시면 교재를 또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3. 부동산의 특성 부분에 토지의 특성이랍니다. 이제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 그럼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인 특성과 인문적인 특성 두 가지로 쪼개진대요. 그럼 자연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인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뭐냐면, 고정돼 있고 변하지 않는 특성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는 특성이므로 예외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가 나와 있어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무슨 것이 예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걔는 무조건 X입니다. 무조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예외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부동성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동성. 그래서 53페이지에 이제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있는 부동성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수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재를 막 중점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칠판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쭉 보시고, 그 다음 교재로 한번 쉬는 시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텀을 가지시고 그때 한번 보세요. 아, 아까 박수현이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 이 정도. 그리고 안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번. 부동성이 있대요. 지금 봤더니 출제가 많이 됐죠. 여러분, 이 회차를 외우시면 되나요? 아, 이거 정말 쓸모없죠. 회차는 외우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얘는 무슨 자세죠? 부동 자세죠. 움직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래요. 토지가 실제로 우리의 경험상 움직여 다니나요, 지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이동이 불가능한 특성, 부동성이 있더라. 그래서 얘는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위치의 고정성. 그래서 실제로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지리적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절대적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위치, 절대적 위치. 그래서 첫 번째 기억, 이제 이 특성이 있으면 이 특성으로부터 쫙 연결된 파생 특성들이 있어요. 파생 현상. 그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기억에 동산과의 구분 근거가 된대요. 구분 근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인가요? 그래서 시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들고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산은 소유권을 뭘로 인정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점유로서 인정받는 거죠. 제가 차고 다니면 제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들고 다닐 수 있다 없다? 토지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부,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구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등기였잖아요. 등기. 그래서 공시방법에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네요. 그 다음 니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국지화된대요. 국지화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전 국토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 걔를 전면전이라고 해요. 전면전. 근데 어떤 한 지역에 국한돼서 그 부분에서만 전쟁이 이루어지면 걔를 국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한되는 거예요. 지역에 국한되는 현상, 얘가 국지화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푸시는 방법은 뭐냐면 지역 간 지역에 국한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왜 그 지역에 꼼짝 마라가 되는 거죠? 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내용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강남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럼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가 나도 강남 한번 구경 좀 해볼까? 그러면서 막 자기가 강남까지 갈 수 있나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강남까지 들고 와서 토지를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국지화된다. 그 다음 디귿. 우리가 토지를 중개를 하러 갑니다. 우리가 중개사가 됐어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합격이 됐네요. 32회. 그래서 토지 중개를 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안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팔 사람 매도인과 살 사람 매수인을 앉혀놓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토지를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토지의 일부를 그 중개사무소에 견본으로 제시해 놓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럼 토지를 보지도 않고 거래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무슨 성을 띠니까? 부동성을 띠니까 인간이 토지가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해야 된다. 얘를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김장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장활동. 그래서 물건의 확인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 리을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한대요. 그럼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은 정말 구분이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있으면 얘를 구체적 시장이라고 하고 구체적 장소가 없으면 추상적인 시장이에요. 남대문 시장은 어디 가면 있죠, 여러분? 이거 못 맞히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가면 있죠.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남대문 시장은 남대문에 가면 있어요. 동대문 시장은 동대문에 가면 있네요. 그럼 걔들은 구체적 장소가 존재하나요? 네, 구체적 시장이에요. 구체적 시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보면 들고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팔 사람이 그 물건을 들고 와서 그 남대문 시장에 자기 점포에 옮기고 살 사람이 가서 산 다음에 들고 옮기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토지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토지를 들고 어딘가에 모여서 걔를 내려놓고 살 사람이 사서 다시 이제 들고 옮기는 그런 구체적 장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추상적 시장. 왜 추상적 시장이 된다?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미음. 위치에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 이용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용도지역 지구제에서 용도지역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뭐였죠? 도, 관, 농자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도는 도시지역, 관은 관리지역, 그 다음 농은 농림지역, 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주상공으로 나눠져 있고 녹지가 없으면 삭막하다. 그래서 주상공록이었죠.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용도구역도 있었어요, 여러분. 용도구역. 용도구역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용도지구였죠.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역은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를 용문고 다니면서 경기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다닐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학교 전학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더라. 근데 학업 성적이 미진하면 학원을 다닌다고 그랬죠. 그게 용도 지구였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그 부분을 외웠던 방법이 취재진이 보고를 한 거죠.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만 살짝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은 똑같은 영어 학원이어도 중복해서 다닐 수도 있죠. 영수를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중복 적용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용도 구역이 있었는데 걔는 뭐였냐면 제수시도 입 그런 식으로 외웠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만. 그래서 각각의 위치별로 용도지역 지정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가 쉬운 거죠. 그 내용이 됩니다. 지역지구, 구역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얘만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거. 학교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질 게 눈에 뻔히 보이죠. 그럼 쓰레기 소각장이 아파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그 부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파트가 있는 땅을 들고 옮길 수 없잖아요. 아파트랑 통째로. 그러니까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들어섰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인근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쾌적성의 증가로. 정의 외부 효과고 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된다. 좋은 건 정, 나쁜 건 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슛. 우리가 감정평가를 나중에 공부할 텐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러면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와 강남의 토지는 가치가 다르나요? 그 지역별로 가격 수준대가 다르죠. 그럼 우리는 진정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주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들고 옮기지 못하고 그 지역에 꼼짝마라가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역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부동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부동성. 개별 분석의 근거는 개별 분석은 뭐냐면 그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걔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주변을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럼 얘는 개별적으로 다르니까 난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응,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주변 지역과 어울려야 된다. 왜 어울려야 된다? 왜 어울리게 이용될 때 가치를 높게 평가할까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또 감정평가론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자, 공부하시는 방법. 절대로 얘들을 쫙 다 외우지 마세요. 얘들 쓰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쓴다면 부동성은 지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감가가 된다고 돼 있는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부동산 옆에 인근 지역과 얘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그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나요? 그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겠죠. 얘를 경제적인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지읒.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각각 이 지역은 주거 전용지역, 이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딱 묶어놨더니 개발 제한구역 안에 토지가 난 이 땅 싫어. 이런 규제 싫어. 다른 데로 바로 옮겨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규제와 통제 대상으로서 삼기가 쉽더라. 움직이지 못하니까. 막 활동적인 애들은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는 아예 꼼짝말 하잖아요. 그 다음 치읓. 지방세의 성립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토지는 부산으로 잠깐 마실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쉽냐면 지역세라고 기억해 보시면 지역세, 지방세의 성립 근거는 뭐다? 지역 뜨면 무조건 뭐다? 부동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세요. 지역 뜨면 부동성이다. 네,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증성의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부는 안일 불자예요. 그럼 증가되지 않는 성격이겠네요. 토지는 증가되지 않는 성격이 있더라. 아, 얘도 많이 나왔죠. 거의 부동성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그냥 우리 상식선상에서 생각해 보죠. 토지를 생산할 수 있나요, 여러분? 토지를 생산하려면 도대체 뭘 투입해서 토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그래서 토지는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의 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생적으로 한정돼 있겠죠. 부족하겠죠. 절대적인 물리적 절대량 자체가. 그럼 인간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인 희소성이 커지겠네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지가 고 현상이 나타납니다. 높을 고자를 써서. 그럼 지가를 높게 지불하고 산 사람은 강남의 한 복판의 토지를 산 사람은 그 땅에서 뽕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입하겠죠. 그럼 층수가 위로 막 올라갈 겁니다. 마음대로 올릴 수 없죠. 그게 용적률 제한이었죠. 그래서 토지는 증가되지 못하는 성격, 부증성의 특성을 띠므로 비생산성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 토지를 생산하는데 1억 들어갔으니까 1억만큼이 너 가격이야. 이런 원가 방식이라는 걸 적용할 수 없대요.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 다음 니은. 생산할 수 없으니까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증성인 거죠. 왜 부족하다? 생산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뽕을 뽑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디립다 투입해요. 얘를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 공간의 확대가 되겠죠. 위로 쭉 올라가니까. 그 다음 이 부족한 토지를 지토지라고 마음대로 비효율적으로 놀리거나 비효율적인 이용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가 돼서 토지는 공적 개념이 강화된다.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미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수요 증가. 예전에는 중세시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때는 토지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무슨 토지 부족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한양에 몰려 살면 얼마나 몰려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수요가 증가되나요? 증가되죠.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커져서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 다음 피읍.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이따가 경제론에서 바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을 하나도 못 늘리니까 수직선이 된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 시옷. 토지는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의 특성을 띠니까 공급자들끼리 서로 공급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서 경쟁하겠죠. 그래서 얘를 수요자 경쟁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지가가 상승하죠. 얘를 유식한 표현으로 이제 뭐라고 한다? 지가가 높아졌다. 높을 고자를 씁니다. 지가고 또는 고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 희소성이 뛰니까 물리적 절대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증가해서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해서 지가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네요. 그럼 그 토지를 나만 갖고 싶어라는 독점 소유욕이 발생하겠죠. 이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정돼 있는 토지를 최대한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MM, 메모리 매직. 부증성은 자연적 특성인가요, 여러분? 예, 증가되지 말라고 인간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증성은 자연적 특성인데 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부증성 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산할 수 없다.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겠네요. 그 다음 이제 그럴싸한 얘기를 한번 볼 거예요. 매립간척 행위는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로 부증성의 예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닷가래요, 바닷가.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어요. 그때 이 부분에 높은 부분을 까서 얘를 메꿨대요. 매립 간척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왠지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이 증가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학에서는 바닷속의 토지도 다 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토지는 다 연결돼 있겠죠. 연결성의 특성을 띠는 겁니다. 그런데 바닷속 토지는 이용 불가능한 토지였는데 매립 간척 행위에 따라 이용 가능한 토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 간척 행위는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로 부증성의 예외이다 그러면 X예요. 이미 바닷속 토지도 토지였으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둡니다. 자연적 특성은 뭐가 없이 적용된다? 예외 없이. 왜? 얘는 선천적인 특성이며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니까 변하지 않으므로 예외 없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자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되는 특성이래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강남의 랜드프로의 건물, 이 스튜디오 밑에 토지는 조선시대에 또 있었던 토지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삼국시대에도 존재했을까요? 고조선 시대 때도 존재했을까요? 존재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는 특성, 영속성의 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니까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소모성의 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 토지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 대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놓고 생활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노후화가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연식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내용연수가 길어짐에 따라서 경과 내용연수가 길어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더라? 물리적인 가치가, 감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소모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것이 소모돼야 다시 생산한다는 개념, 재생산 이론이 있을 텐데 다시 재자. 소모되지 않으니까 다시 생산한다는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내용과 뭐가 헷갈리냐면 부증성은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섞어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영재 이렇게 외우죠. 우리 아이는 뭐였으면 좋겠다? 영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영속성. 이렇게. 그 다음 소모되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 수단으로 아주 우수해요. 그리고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토지가 영원히 계속되니까 지금 현재 그 토지가 지역적 특성이 안 좋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좋은 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바로 난지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난지도였다는 얘기죠. 기본 개념 자체가. 그럼 그때는 가치가 무진장 낮았을 텐데 그 다음에 공원으로 조성되고 월드컵 경기장 들어서고 아파트 조성되고 공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부분에 땅값 무진장 올라갔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해서 측정하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겠네요. 그리고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영속성을 띠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정 기간을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요.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소유자와 이용자가 분리되죠. 달라지죠. 그럼 소유자는 임대 수입을 누리니까 소유 이익을 누리고 사용자, 이용자는 이용 이익을 누리겠죠. 맞나요? 그래서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왜 가능하다? 영속성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배추가 있어요. 배추는 영속성의 특성을 띠나요? 조금 지나면 썩어문드러 없어져요. 썩어문드러 없어지죠. 근데 제가 배추를 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야, 박수현, 네가 지고 있는 그 배추 때깔이 유난히 이뻐. 내가 한 달 동안 네 배추 빌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네 배추 고스란히 돌려줄게. 그리고 한 달에 내가 사용료를 줄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배추는 썩어문드러 없어져 버리겠죠.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왜 가능한지 이해가 되셨죠? 영속성의 특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됐고 그 말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이용자가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됐다 그러면 아,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왜? 영속성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은근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메모리 매직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비읍.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구분될 수 있더라. 그럼 이때 또 하나 소득이득은 나중에 투자론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토지,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소유자는 놀리지 않아요. 그럼 보유기간 동안 임대할 겁니다. 그때 들어오는 임대 수입을 그 사람의 영업 소득을 통한 이득이라고 해서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을 띠니까 토지 가격이 산값보다 판값이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간 중에 자본 가치의 증가를 통한 이득도 누릴 수 있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 차익이네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걔가 이익이다. 이 얘기죠. 그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사이에 차익이 발생했는데 걔가 손실이면 양도 차손이겠네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득, 자본이득 누릴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이더라. 영원히 계속되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일회용품을 지속적인 관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일회용 이쑤시개를 써놓고 그걸 영구적으로 관리하나요? 생각만 해도 들어 죽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영속성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 문제 푸시는 요령은 핵심 키워드는 소모예요.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 특성이 있더라. 소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영속성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MM으로 인제 기억하시는 방법. 전국에 저한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임소영 씨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임소영이란 분이. 임소영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소유이익, 이용이익, 분리,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내용 나오면 얘는 뭐다? 영속성. 따라해 보세요. 임소영. 네, 임소영. 그 다음 우리 아이는 뭐였으면 좋겠다? 영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생산비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 영속성이다 그러면 영산 아니잖아요. 영재. 재생산 이론을 왜 적용하지 못한다? 영속성. 기억해 두십시오.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홍수 등에 의한 토지의 유실은 영속성의 예외이다 그러면 정말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가 있어요. 근데 홍수 등에 의해서 얘가 유실돼서 밖으로, 강 안으로 이때 떨어져 내려버렸대요. 강포자에 떨어질 낙자 무슨 지였죠? 포락지 기억나세요? 토지가 하천이나 바다로 변해버린 토지 있었잖아요. 그 내용. 그렇게 바뀌었다라면 얘는 영속성의 예외이다 이렇게 나오면 왠지 그럴싸해 보이는데 내 토지가 없어졌잖아. 그게 아니라 물에 잠겼어도 얘는 토지죠.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는다. 영속성의 예외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더라.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토지는 제가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토지가 또 있어요. 그럼 그 두 토지는 같은 토지인가요? 다른 토지인가요? 다 다른 토지예요. 왜냐하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공간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겹쳐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토지는 다 다르다. 무슨 성을 띈다? 개별성. 그럼 동질성이다, 이질성이다? 이질성의 특성을 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물리적인 대체는 불가능하겠죠. 비대체성 또는 이질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다 다르면 일반적인 이론, 얘들은 다 이래. 이런 표준을 잡기가 어렵겠죠. 일반적인 이론, 표준의 도출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존재하는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도 성립되기 어렵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10억에 거래했어요.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 순서로 다른 사람과 토지 거래를 합니다. 그럼 10억에 거래됐으니까 또 10억에 거래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때는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니까 이때는 또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표준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표본지라는 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표준지. 얘 표준지는 뭐냐면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뭘 정해주냐면 세금을 부과하고 보상금 책정 등을 해줘야 되니까 토지 수용 등을 할 때 그때 사용할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지가가 있어요. 그럼 공개적으로 알려준다, 보여준다, 공시하는 지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토지, 필지로 구분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는 필지니까. 근데 그 필지에 대해서, 개별 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국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해주려면 3천만 필지가 넘는 걸 언제 다 정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50만 필지를 뽑아서 표준이 되는 땅, 얘들은 가격이 얼마야? 딱딱딱 정해주면, 그리고 토지 가격 비준표, 비교하여 준함표를 주면 이 표준지를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니까 자신의 시 안에, 군 안에, 구 안에 있는 표준지 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 주변의 토지들을 다 개별적으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표준지의 선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 다르면 얘가 표준이라는 얘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개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10억이니까 너도 10억이야. 네 옆에 토지 10억에 거래됐으니까 너도 10억. 얘기하기 어렵겠네요. 뭐로 보면? 개별성의 특성으로 보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비교 방식이 정말 중요한 방식으로 쓰여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표준지도 선정이 되고. 그 다음 리을. 상품 간 대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니까. 그 다음 다 다르니까 내 토지의 공급은 나만의 독점적인 공급인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니까 거래 정보를 웬만하면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거래 정보는 다 달라질 거고 그 거래 정보를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공개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다르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걔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개별 분석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개별성의 핵심 단어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핵심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부동성에서는 움직이지 못해서 지역에 국한된다고 그랬죠? 지역이란 단어 뜨면 무조건 부동성이었어요. 그럼 부증성은 생산할 수 없었던 거죠? 생산이란 단어가 뜨면 무조건 부증성이었어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영속성은 영혼이 계속되니까 소모되지 않았죠? 소모 뜨면 영속성이었습니다. 개별성은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인접성이 있대요. 여러분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 옆에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 토지가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 토지와 토지는 붙어 있죠. 얘를 인접성 또는 연결성, 연속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속성이 아니라 연속성. 그러면 이제 인접한 토지가 이름이 뭐냐면 인접지랍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그 인접지의 가치가 만약에 떨어지면 내 토지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내 토지의 가치도 부의 외부 효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접지 상호 간에 협동적인 이용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니은 어떠한 지역이 공영 개발이 됐어요. 그럼 그 지역은 기반시설 등이 도로, 교통 등이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상태로 개발이 됐네요. 그럼 주변 지역에도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주변 지역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의 이익을 누린 거네요. 옆에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걔를 눈뜨고 그냥 누리도록 해버리면 어떤 지역 개발된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투기가 장난 아니게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걔를 막기 위해서 네가 개발한 거 아니잖아. 내가 개발 이익 뺏어갈게. 이게 개발 이익의 사회 환수입니다. 이 개발 이익의 사회 환수의 논리의 근거가 되는 건 인접성이더라. 그 다음 디귿.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인접한 토지들은 경제적 대체 관계가 성립이 된대요. 그럼 서로 사기 위해 팔기 위해 경쟁하니까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지역별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강남역 근방의 토지 가격 수준대와 강원도 도매산골의 토지 가격 수준대가 달라지겠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격 수준대가 지역별로 다르니까. 그 다음 리을. 적합의 원칙에 근거가 된답니다. 외부적 요인과 어울려야 된다. 인접해 있으니까. 인접한 부동산에 어울리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더라. 경제적 감가. 그리고 정우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붙어 있으니까 발생하지.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이 저 멀리에 한 100km 떨어진 곳에 들어섰다고 그래서 내 토지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내 토지 가치 떨어지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인접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효과를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죠?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부동성 때문이었죠. 그래요. 그 다음 시옷의 경제적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뭔지를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잘 보세요. A 토지와 B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인접해서 붙어있는 토지죠. 근데 이 두 개의 토지는 차지하고 있는 위치,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럼 A 토지를 B 토지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겠죠. 물리적 대체란 그 차지하고 있는 위치, 공간까지 똑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 다르다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토지가 분명히 옆에 붙어 있으니까 1지역 안에 토지인데 누가 존재하냐면 C가 있는데 C는 1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싶대요. 그럼 C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 보면 1지역에 있는 A 토지나 B 토지는 같은 토지겠죠. 그래서 경제적 효용 측면에선 대체관계가 성립된다. 인접해 있으니까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경제적 효용이 똑같이 못하겠죠.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경제적 대체관계가 성립되는 거고 경제적 대체관계가 성립이 되고 경제적 대체관계가 성립되니까 서로 사기 위해 팔기 위해 경쟁하니까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된다. 그 내용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경쟁이 나타나서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개념을. 그래서 경쟁이 나타나니까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지역별로 발생됨으로 지역 분석을 한다. 지금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를 찾아갔어요. 이 B토지 얼마예요?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정평가사가 바로 네 옆에 토지가 똑같은 토지가 있어. 지형, 지세, 지질이 똑같아. 그 토지가 바로 오늘 거래됐는데 얘가 10억에 거래됐어. 똑같은 평이야. 똑같은 면적. 그러니까 너도 10억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느낌이 딱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한 이유는 지역별로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비교 방식.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틀린 것을 찾아보랍니다. 그럼 1번에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딱 떴네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지역이 뜨는 거죠. 지역.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아까 통제의 대상으로 삼기 쉽다고 그랬죠. 5. 그 다음 2번.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얘를 딱 보자마자 뭔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제가 소모라는 단어가 뜨면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영속성?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죠? 소자가 시작하는 것, 소득이득, 그 다음 소유이익과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구분, 소자 들어갔던 것. 그리고 소모, 이거 나오면 누굴 기억한다? 임소영 씨를 기억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임소영.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영재였으면 좋겠다. 얘 영속성 이렇게 기억하네요. 두 가지 MM으로 기억할 수 있겠네요. 틀렸죠 지금. 얘는 영속성의 설명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3번. 위치의 고정. 무슨 특성? 얘는 부동성 때문이었죠. 부동성. 그래서 외부 효과 발생됩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이 이게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 발생한다. 지금 그 얘기. 그 다음 4번. 부증성의 특성으로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한다고 그랬죠. 공급의 입지 경쟁 아니에요. 이는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서로 사기 위해 경쟁, 지가는 폭등. 그 다음 5번.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다 거래가 개별로 이루어지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더라. 정보 비용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셨나요? 이 정도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있대요. 그러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토지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그 토지에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토지는 그대로 있었는데 인간이 나타나서 후천적으로 발생시킨 특성이며 인간이 변함에 따라 얘는 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인위적이며 가변적인 특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변적 특성. 그럼 쫙 볼까요? 토지가 있으면 우리는 토지를 크게 용도, 대분류로 세 가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건물 짓거나 농사 짓거나 나무 심거나. 기억나셔야 돼요. 크게 바뀌면 걔는 바뀌고 있는 중일 때 후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억나셔야 됩니다. 건물의 종류가 그 안에서 바뀌고 있으면 농사의 종류가 그 안에서 바뀌고 있으면 걔는 이행지였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용도가 하나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용도가 다양하죠. 그럼 그 다양한 용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용도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아무 용도로나 골라 잡아 쓴다.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한다.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게 최유효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용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겠네요. 1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100개의 용도는 몇 개인가요? 하나죠, 배고자 하는 것. 그랬더니 100개의 용도는 남편을 응징할 때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유효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 주어진 용지에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 용도로나 골라 잡아 쓰지 않고 최적의 용도로 골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장 적합한 용도로 골라 쓴다는 적지론의 개념이 있어요. 적지론 이런 내용. 그래서 용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 용도가 다양하니까 아예 창조적인 이용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실에 롯데월드가 있을 때 그 롯데월드에 제2롯데월드라고 해서 되기 전에 그 호수 비슷한 곳에 또 놀이기구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그렇게 이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창조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행 전환을 통한 경제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도를 바꿔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공급해 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주거용지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상업용 건물이 더 많이 필요하면 주거용지를 뭐로 전환해서 상업용지로 전환해서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게 경제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비교는 꼭 뭐랑 해주셔야 되냐면 CF 비교.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증가되지 못하는 성격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을 늘려서 공급하는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 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예 토지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옆에 있던 관리 지역의 토지를 도시 지역으로 바꿔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걸 무슨 공급이라고 한다? 경제적 공급. 걔는 뭐 때문에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지만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후보지와 이행지의 발생 근거가 된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뀌어지는 중에 토지가 있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토지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필지의 숫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분필, 합필. 합필이면 분필이다 기억나실 거예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얘를 분합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줄이면 분합성. 그 다음 기억.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한번 그냥 보세요.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거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얘 A 토지고 B 토지예요. 그때 면적이 각각 얼마냐면 얘가 100이랍니다. 100이래요. 100배. 그럼 얘는 주택을 짓거나 상업용 건물을 짓거나 둘 중 하나만 지을 수 있대요. 그래서 대단히 공장은 지을 수가 없었는데 얘를 합병했습니다. 얘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공장도 지을 수 있게 됐대요. 그러면 토지 합병을 통해서 용도가 좀 더 다양하게 쓰이게 된 거네요. 그럼 반대의 경우에 얘가 면적이 200이에요. 근데 이 토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거나 상업용 건물을 짓거나 공업용을 짓거나 하나만 할 수 있었는데 얘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얘 주택 짓고 얘 상업용 건물 짓고 이럴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토지를 합치거나 쪼갰더니 용도가 좀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게 된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용도가 다양해서 합치거나 쪼개는데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했죠. 쪼개고 합치면 더욱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되더라. 그 다음 니은 합병으로 인한 증감가 분할에 따른 증감가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합쳤더니 좀 더 좋아졌어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네요. 합쳤더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치게 합병이 되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가격이 성립되도록 만든다 돼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설명드려 볼 테니까 듣고 잊으셔도 돼요. 한 번만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A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한 번 들어보시면 절대로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듣고 말죠. A 토지가 있어요. 이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이거나 직사각형 모양일 때 토지의 유용성, 쓸모가 크대요. 아니 건물을 짓더라도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별 모양이면 오직한 별꼴을 담았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유용성이 떨어질 거예요. 이 모양이 이 꼴이네요. 가치가 떨어져 있었어요. 얘 얼마냐면 얘가 1억이랍니다. 1억이래요. 그런데 이 옆에 B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B가 가진 이 빗금친 부분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빗금친 부분의 토지는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냐면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이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제 A가 B의 빗금친 부분의 토지를 사서 얘를 합치면 모양이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이 나옴에 따라
이 토지의 전체 가치가 얼마로 올라가냐면 얘가 3억이 된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토지의 합병을 통한 증가예요. 가치가 올라간. 그럼 A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당연히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B를 찾아가야 되죠. 근데 A가 약간 짱구 기질이 있어서 약간 정상인하고 좀 달라서 조금 부족해서 A가 B를 찾아가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B한테 설명한 거예요. 내 거 1억, 너 거 5천만 원이잖아. 너 나한테 팔면 내 전체 토지 가치가 3억이 돼. 그러니까 너 나한테 5천만 원에 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B가 이 설명을 안 들었으면 5천만 원에 팔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설명을 다 듣고 B가 5천만 원에 팔면 얘도 짱구죠. 옆에 사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무슨 짱구야? 너한테 그렇게 소중한 토지면 다른 사람한테는 5천에 팔아도 너한테는 5천에 못 팔아. 왜냐하면 내 토지가 너 토지에 전체 기여하는 바가 크잖아. 그래서 너는 나한테 1억은 줘야 팔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1억이라는 가격은 이 토지의 1억이라는 가격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토지 가격인가요? 거래 당사자, 합병 분할의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된 상태의 가격이다? 한정된 상태의 가격이네요. 그래서 얘를 한정가치, 한정가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A가 불가치 승질 내면서 야 이 도둑놈아 너 왜 5천만 원짜리 나한테 이렇게 팔어? 나 너한테 안 사. 그러더니 이제 누굴 찾아가냐면 C를 찾아갔네요. C가 어떤 토지를 갖고 있냐면 C가 또 이런 토지를 갖고 있는 거죠. 면적도 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A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야 너 나한테 팔어. 내가 너 거 사서 그냥 여기다 확 끼워버리게.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무슨 성? 부동성과 기여의 원칙 때문에 한정가격이 성립될 수 있다. 한정가액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신 기억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정가격이 성립되는 동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한번 해둡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규모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언가를 생산할 때 규모를 키움에 따라 단위당 생산 비용을 낮춰서 수익을 키우는 활동이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동네 지나다니실 때 한 동만 이렇게 덩그러니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아파트를 한 동을 짓는다 그러면 단위당 택지 구입 비용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목재, 철근, 세멘 등도 소량으로 사야 되니까 단위당 구입 비용은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이 높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대단지로 짓는다 그러면 택지 등을 대량 구입하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은 구입 비용은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목재, 철근, 세멘 등도 대량으로 구입하면 소량 구입했을 때보다는 단위당 원가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위당 생산비를 줄여서 수익을 키우는 활동,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래서 한참 유행이었던 게 자동차 회사들이 막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을 했어요. 서로. 뭘 누리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를 지나치게 누리고자 규모를 지나치게 키워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필요도 없는 택지를 과다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관리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럼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걔를 규모의 비경제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합병은 토지 합병은 뭘 이룰 때까지는 하고 적정 규모선까지는 토지에 합병을 하고 적정 규모를 넘어서면 적정 규모를 향해서 분할하겠네요. 그런 내용이 따라 나오겠죠.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사경행으로 한번 기억해 보실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경행. 이 내용 나올 때마다 사경 속을 헤맨다 그러시면 안 돼요. 사경행. 그러면 사는 나머지 다 뺀 것들이고 경제적은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얘는 경제적이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적은 제도, 규제, 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행정적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면 얘는 사회적이에요. 그 다음 실은 사람과 관련된 건 사회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의 정도라고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세금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부담인가요? 경제적 부담인가요? 경제적 부담이죠.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에 들어가요. 근데 세 제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세금인데 얘는 제도니까 행정적 위치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체계가 변화됐다 그러면 지하철이 들어섰어요, 여러분. 그럼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수입은 증가하고 비용은 줄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 들어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가 대놓고 어떤 걸 하나 딱 줘놓고 어디에 속할까요? 이 문제를 잘 안 내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 학자별로 각각의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마는 거예요.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 사경행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 위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토지가 있어요. 바로 옆에 또 토지가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요. 지역이 다릅니다. 그때 이 지역, 1지역에 지하철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럼 교통체계가 양호해졌죠? 경제적 위치가 달라졌죠? 어디보다? 지금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은 옆의 지역보다 더 위치가 달라진 거잖아요. 상대적 위치가 양호해진 거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요. 변화가 가능하다. 상대적 위치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에 따라서 걔가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지하철이 들어섰어도 그 토지의 경도 위도상의 위치,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지역성이 있대요. 그럼 얘는 지역별로 달라진다는 특성이겠죠. 국가 안의 토지를 국토성이라고 합니다. 툭툭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 성립의 중요한 요소니까 지 토지라고 지 마음대로 마음껏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부증성의 특성과 함께 토지 공개념의 성립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법상의 제약을 왜 가할 수 있다? 국토성의 특성을 띠니까 그 얘기입니다. 국가가 성립되고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주택만 지으면 되나요? 녹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상업용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모두 다 층수를 높이 올리면 안 되고 뭔가 규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걔를 상대적 자유권이라고 했던 것, 상대적 소유권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럼 핵심 체크 사항을 한번 해볼게요. 공급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공급이 있네요. 물리적 공급. 되나요? 안 되나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부증성, 부동성.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생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증성.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 가능했었죠. 둘 중에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대체 관계 따져볼게요. 그러면 물리적인 대체는 가능한가요? 물리적인 대체는 물리적인 위치 공간까지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했죠.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물리적 대체는 안 돼요. 왜 안 됐죠? 다 다르다. 개별성 때문이었죠. 그럼 경제적 대체는 가능했었어요. 아까 농사 지을 때 똑같은 지역이라면 A 토지, B 토지 똑같다는 얘기를 했죠. 뭐에 있으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인접성 때문이었죠. 그리고 생산의 개념. 생산비 법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토지에서. 왜 적용되지 않죠? 생산할 수 없으니까. 부증성. 그런데 재생산 이론은 적용할 수 없죠. 토지에 있어서. 뭐 때문에? 우리 아이는 뭐였으면 좋겠다? 영재였으면 좋겠다. 영속성 때문에.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 이론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였죠.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외부 효과는 공원 정후 외부 효과였죠.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이죠. 예, 정후 외부 효과.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것이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얘들은 왜 발생하죠? 부증성은 관련 없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붙어 있으니까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두 가지. 그 다음 감정평가 시에 지역 분석은 왜 한다고 그랬죠? 지역별로 왜 가격 수준이 비슷해져요, 여러분? 경제적 효용이 대체가 가능했었죠. 경제적 대체가. 뭐 때문에?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경쟁 나타나서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되더라. 부증성, 부동성, 인접성? 부증성은 관련 없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 안의 토지, 특정 지역의 토지가 마음껏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그 지역 분석해 볼 필요 없겠네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지역 뜨면 부동성이라고 했죠. 지역별로 왜 가격 수준대 비슷해진다? 인접해 있으니까. 그 다음 개별 분석은 뭐 때문에 한다?
개별성 때문에 한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개별. 따라해 보세요. 개별.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얘 구분하시는 방법 간단해요. 인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얘는 인문적 특성입니다. 이게 구분하는 포인트예요. 한번 해볼게요.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그 토지를 누가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거죠? 그 인간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이에요. 그럼 병합 분할의 가능성. 누가 쪼개고 누가 합쳐서 사용하죠? 인간이. 인문적 특성.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누가 지하철 설치하죠? 누가 규제를 하죠? 인간이. 인문적 특성이죠. 국토성. 누가 국가라는 단체를 만든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인문적 특성. 부증성. 인간이 증가되지 말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적 특성이겠네요. 영속성. 인간이 영원히 계속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이겠죠. 되셨나요? 그런 개념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속성 부분의 내용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또 거의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 순간에 팍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저는 지금 1교시를 진행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아픔으로 바뀌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10분 쉬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0분 쉬고 꼭 돌아오세요. 아시죠?